대리석 바닥은 거울처럼 빛을 반사했고 거대한 샹들리에의 크리스탈 빛은 방 안의 모든 것에 차가운 광택을 더했. 권씨 가문의 호화로운 저택 다이닝룸. 이곳의 공기는 수백만 달러짜리 예술품만큼이나 값비싸고 정적이었다. 그 정적의 중심에 한지연과 권시혁이 앉아 있었다. 그들의 결혼 생활처럼 길고 닦인 마호가니 테이블은 두 사람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강처럼 놓여 있었다. 한지연은 완벽하게 세팅된 테이블 너머로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녀를 바라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최고급 포트와인이 담긴 잔이나 혹은 그 너머에 어둠이 내린 정원,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허공을 향해 있었다. 권시혁, 태양건설의 야심찬 상무이자 그녀의 법정 남편. 그의 잘생긴 얼굴은 조각상처럼 굳어 있었고 그에게서 나오는 유일한 온기는 손목시계의 금속성 반짝임 뿐이었다. 식기는 부딪힐 때마다 방 안의 침묵을 날카롭게 베었다. 하인들은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소리 없이 접시를 내가고 새로운 요리를 올렸다. 지연은 천천히 나이프를 움직였다. 그녀의 동작 하나하나는 마치 정교하게 안무된 발레처럼 우아하고 절제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그 우아함과는 어울리지 않는 날카로운 관찰력이 번뜩였다. 그녀는 이 집안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었다. 오늘 이 사회는 어땠어요? 파루무르 지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어떤 기대도 실려있지 않았다. 의무감으로 던진 질문일 뿐이었다. 결혼한 지 1년. 그들은 이런 식의 대화에 익숙해졌다. 서로의 삶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표면적인 역할만을 수행하는 것. 권시혁은 와인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는 그녀의 질문을 몇 초간 무시하는 듯했다. 늘 그렇지. 지루한 늙은이들과 의미 없는 숫자들. 그의 대답은 짧고 무심했다. 그는 지연을 이 거대한 저택을 장식하는 값비싼 화병 이상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한성 시큐리티에 숨겨진 상속녀라는 배경이 아니었다면 그는 그녀와 이 테이블에 앉아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스테이크의 붉은 속살을 바라보았다. 완벽하게 조리되었지만 어떤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결혼 생활처럼 모든 것이 겉으로는 완벽했다. 재벌 가문의 결합, 세간의 부러움을 사는 외모의 부부. 하지만 그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사랑은 없었다. 처음부터 그들의 계약서에는 그런 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때였다. 시혁의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다. 그는 미간을 살짝 찌푸리며 휴대폰을 꺼냈다. 화면을 확인하는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날카로워졌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냅킨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내려놓았다. 잠깐 실례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방금 전에 무심함 대신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는 다이닝룸에서 몇 걸음 떨어진 복도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지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지만 온 신경은 그에게로 향해 있었다. 희미하게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매우 낮게 깔린 목소리였지만 그 안의 분노와 냉혹함은 숨겨지지 않았다. 처리하라고 했을 텐데 다시는 이런 실수 용납 못해. 확실하게. 지연은 천천히 와인잔을 들었다. 그녀의 손은 미동도 없었다. 처리하다. 실수. 확실하게. 평범한 비즈니스 통화에서 나올 단어들은 아니었다. 태양건설. 표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끄는 거대 기업이었지만 지연은 그 이면에 더러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권시혁이 그 그림자의 중심에 있었다. 시혁이 돌아왔을 때 그의 얼굴은 다시 완벽한 무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넥타이가 미세하게 비틀어져 있는 것과 그가 평소보다 숨을 깊게 내쉬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 앉으며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재개하려 했다. 방해해서 미안하군. 성가신 업무 전화였어. 괜찮아요. 지연이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방금 들은 단어들을 조합하며 수천 가지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저 순진한 재벌가 아가씨가 아니었다. 한성 시큐리티, 그녀의 아버지가 일군. 그 회사는 단순한 경호업체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랐고 배웠으며
살아남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다이닝 룸 입구의 어둠 속에 서 있던 그림자가 조금 더 선명해졌다. 백동은 권시혁의 개인 경호팀장이자 태양건설 보안실의 실세였다. 그는 항상 저렇게 그림자 속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눈은 훈련된 맹수처럼 냉철하고 무감정했다. 그리고 지금 그 시선은 명백히 지연을 향해 있었다. 지연은 백동문의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의 눈에는 노골적인 경계심과 약간의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는 지연을 권시혁의 약점 혹은 거추장스러운 짐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지연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 미소는 순종이나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는 당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있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백동훈은 그녀의 미소에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이내 더 깊은 의심의 눈초리로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권시혁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여 신호를 보냈다. 시혁은 냅킨으로 입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난 서재에 볼 일이 있어. 먼저 쉬도록 해. 그 말은 명령이었고 대화를 끝내겠다는 통보였다. 지연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완벽한 예의를 갖추어 고개를 숙였다. 네. 편히 일보세요. 그녀는 그들이 집안에서도 서로 다른 동선을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시혁은 서재가 있는 서쪽 별채로, 그녀는 침실이 있는 동쪽 별채로 향할 것이다. 그들은 같은 지붕 아래 살았지만 두 개의 다른 섬이었다. 시혁이 백동훈과 함께 다이닝 룸을 나갔다. 그들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지고 거대한 공간에는 다시 지연 혼자 남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남겨진 거의 손대지 않은 음식들을 바라보았다. 이 차가운 만찬은 그들의 관계를 상징했다. 화려하지만 공허하고 본질은 굶주려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복도를 걷는 그녀의 걸음걸이는 조금 전의 우아함과는 달랐다. 더 단호하고 목적성이 분명했다. 그녀의 방은 저택의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호화로웠지만 한쪽 구석에는 그녀만이 아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그녀는 드레스룸 가장 깊숙한 곳의 벽면을 밀었다. 소리 없이 패널이 열리며 작은 금고와 통신 장비가 드러났다. 이 결혼은 아버지의 강요와 회사의 미래가 걸린 전략적 선택이었다. 지연은 순순히 그 선택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을 지킬 준비를 단 한순간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태양건설과 권시혁에 대한 조사는 결혼 직후부터 비밀리에 시작되었다. 오늘 밤의 통화는 그 조사가 더 깊어져야 함을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보안 처리된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복잡한 데이터와 감시 보고서들이 떠올랐다. 그녀는 백동훈 파일을 열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 비공식적인 임무 수행 기록 다수, 권시혁의 단순한 경호팀장이 아니라 그의 해결사였다. 아까 백동훈이 그녀에게 보낸 시선이 마음에 걸렸다. 그는 무언가를 눈치채기 시작한 것일까? 지연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서쪽 별채의 서재에 불이 켜져 있었다. 시혁은 저곳에서 백동훈과 함께 방금 전의 실수를 수습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그저 무력하고 순진한 아내로만 생각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착각이었다. 지연은 생각에 잠겼다. 권시혁은 왜 그토록 많은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면서까지 돈과 권력을 원하는 걸까? 태양건설은 이미 충분히 거대했다. 그의 야망은 끝이 없었고 그 야망을 위해 그는 기꺼이 선을 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위험한 야망의 한가운데에 인질처럼 놓여 있었다. 아니, 인질이 아니었다. 지연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늘고 부드러운 손이었지만 이 손은 훈련으로 다져진 굳은 살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는 한성 시큐리티의 유령이었다. 아버지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그리고 언젠가 회사를 이끌게 하기 위해 비밀리에 훈련시킨 최고의 요원이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받아들인 이유가 단지 아버지의 뜻 때문만은 아니었음을 스스로 인정했다. 태양건설 내부에서 무언가 위험한 낌새를 느꼈고 가장 가까이에서 그것을 감시하기 위해 적진의 심장부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권시혁은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녀 역시 그를 이용하고 있었다. 차가운 만찬은 끝났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지연은 통신 장비를 통해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다. 수신인은 Y이사, 그녀의 옛 스승이자 아버지의 오른팔이었던 양이사였다. 플랜 B 준비, 태양의 그림자 감시 강화. 메시지는 즉시 전송되었고 그녀는 모든 장비를 다시 완벽하게 숨겼다. 그녀는 샤워 가운을 걸치고 욕실로 향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여전히 연약하고 아름다운 재벌가의 며느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단호하게 빛나고 있었다. 결혼만 했지. 사랑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사실은 그 무엇보다 분명해졌다. 이 차가운 집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그녀는 싸워야 했다. 그녀는 뜨거운 물을 틀었다. 수증기가 거울을 흐릿하게 덮었다. 그녀는 권시혁이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았다. 그는 그녀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새장 속에 갇힌 새는 노래하는 법을 잊는 것이 아니라 날아오를 때를 기다린다는 것을. 지연은 눈을 감았다. 시혁의 통화 내용이 귓가에 맴돌았다. 확실하게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든 그것은 피비린내를 풍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 피비린내가 이 호화로운 저택의 문턱을 넘어 그녀가 있는 곳까지 번져오고 있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에 평범한 삶을 포기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진실을 향한 집념과 생존을 위한 투쟁뿐이었다. 그녀는 물을 잠그고 나왔다. 방 안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녀의 심장은 뜨겁게 뛰고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눕지 않았다. 대신 가장 편안하지만 즉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검은색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어둠 속의 서재를 응시했다. 오늘 밤은 길어질 것 같았다. 아니나 다를까. 몇 시간 후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이었다. 서재의 불이 꺼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 한 대가 저택을 빠져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권시혁이었다. 그는 이 늦은 밤에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연은 즉시 태블릿을 열어 그의 차량에 미리 설치해둔 추적 장치를 활성화했다. 차량은 도심이 아닌 외곽의 물류 창고 지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연의 심장이 경고 신호를 보냈다. 백동우는 저택에 남아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정원 곳곳을 순찰하는 것이 보였다. 이것은 의도적인 분리였다. 시혁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백동훈을 남겨두고 자신은 처리해야 할 일을 위해 떠난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아내를 이 빈집에 남겨두었다. 완벽한 알리바이를 위해, 혹은 그녀를 더 이상 신경 쓸 가치조차 없는 존재로 여겼기 때문에. 지연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는 그녀를 너무 얕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 숨겨둔 또 다른 통신기를 꺼냈다. 이번에는 음성 변조 기능이 있는 비상용이었다. 양 이사님, 지금이에요. 권시혁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해요. 그녀가 낮게 속삭였다. 백동훈이 여기 남았어요. 이건 함정일 수도. 혹은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는 창밖에서 미세한 움직임을 포착했다. 백동훈의 움직임이 아니었다. 정원의 그림자가 아닌 저택의 담을 넘어오는 검은 형체들이었다. 한둘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문적인 군인들처럼 소리 없이, 그리고 신속하게 움직였다. 그들의 목표는 명확해 보였다. 바로 이 동쪽 별채, 그녀가 있는 곳이었다. 지연의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다. 권시혁은 떠났다. 그리고 백동훈은 이 침입자들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침입을 방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위해 준비한 철이었다. 자신을 실수로 여기고 확실하게 제거하려 하고 있었다. 결혼만 했지. 사랑은 없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 차가운 진실은 죽음의 그림자가 되어 그녀를 덮치려 하고 있었다. 지연은 통신기를 끊었다. 지금은 외부의 도움이 소용없었다. 그녀는 드레스룸의 비밀 패널을 다시 열었다. 이번에 그녀가 꺼낸 것은 태블릿이 아니었다. 차갑고 단단한 금속의 감촉, 그녀의 손에 익숙한 권총과 특수 합금으로 제작된 단검이었다. 그녀의 눈빛이 변했다. 우아하고 순종적이던 재벌가의 며느리는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혹독한 훈련으로 단련된 냉혹한 전사, 한성 시큐리티의 유령만이 남아 있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가 모든 것을 바꿔버리기로 결심한 밤이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밖에서 들려오던 미세한 소음들이 일순간 멈췄다. 폭풍 전의 고요함. 그것은 침입자들이 이미 저택 내부에 진입했으며 이제 그녀의 방으로 접근하고 있음을 의미했다. 한지연은 숨을 죽였다. 그녀의 손에 들린 권총의 차가운 금속성 감촉만이 유일한 현실감이었다. 그녀는 즉시 방 안의 모든 조명을 껐다. 암흑이 깔리자 그녀의 감각은 극도로 예리해졌다. 그녀는 이 방의 모든 가구 배치를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었다. 침입자들에게는 낯선 어둠이지만 그녀에게는 익숙한 영역이었다. 그녀는 소리 없이 침대 옆 두꺼운 커튼 뒤로 몸을 숨겼다. 그곳은 방 입구와 대각선 방향에 위치해 있어 들어오는 적의 실루엣을 가장 먼저 파악할 수 있는 곳이었다. 아주 미세한 마찰음과 함께 침실문이 열렸다. 한 줄기 희미한 복도의 빛이 방 안으로 새어 들어왔. 그 빛을 가로막는 두 개의 검은 형체가 나타났다. 그들은 야간 투시경을 착용하고 있었고 손에는 소음기가 달린 자동 소총을 들고 있었다. 완벽한 군용 장비였다. 단순한 강도가 아니었다. 그들은 처리를 위해 보내진 전문가들이었다. 타겟은 침실에 있다. 신속하게 처리한다.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들은 망설임 없이 방 안으로 진입했다. 한 명은 침대 쪽으로, 다른 한 명은 드레스룸 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침대에 누군가 잠들어 있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아무도 없는 텅 빈 침대였다. 없다. 침대 쪽을 확인한 자가 당황한 목소리로 외쳤다. 바로 그 순간 지연은 움직였다. 그녀는 커튼 뒤에서 유령처럼 빠져나와 드레스룸으로 향하던 자의 등 뒤로 접근했다. 그녀의 왼팔이 강철처럼 그의 목을 감았고 오른손의 단검이 망설임 없이 그의 경동맥 아래를 파고들었다. 컥하는 소리와 함께 남자가 쓰러졌다. 지연은 그의 몸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를 내기 전에 부드럽게 받쳐내렸다. 이 모든 것이 3초 안에 일어났다. 침대 쪽에 있던 다른 침입자가 동료의 비명도 없는 죽음을 눈치채고 총구를 돌렸을 때 지연은 이미 쓰러진 남자의 몸을 방패 삼아 그의 소총을 빼앗아 들고 있었다. 여기다 그가 외쳤지만 너무 늦었다. 지연은 야간 투시경을 쓴 적에게 불리한 어둠 속에서 오히려 그들의 장비가 만들어내는 미세한 기계음에 의존해 위치를 파악했다. 그녀는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총성은 더 많은 적들을 불러 모을 것이다. 대신 그녀는 빼앗은 소총의 개머리판으로 그의 안면을 강타했다. 남자가 균형을 잃고 비틀거리는 사이 지연은 그의 총을 잡은 손목을 꺾어 무력화하고 단검을 다시 한번 사용했다. 이번에는 심장이었다. 두 번째, 침입자가 쓰러지며 복도 쪽으로 손을 뻗었지만 그의 손가락은 허공을 움켜쥘 뿐이었다. 지연은 그의 야간 투시경을 빼앗아 착용했다. 이제 그녀도 그들처럼 어둠 속에서 볼 수 있었다. 알파팀, 응답하라. 무슨 일인가? 복도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즉시 방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더 이상 방어하지 않았다. 공격으로 전환했다. 복도 끝에서 3명의 침입자가 그녀의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은 동료들과 연락이 끊기자 경계태세를 갖추고 있었다. 지연은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곳, 바로 그들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녀는 복도벽에 걸린 거대한 유화를 지지대 삼아 뛰어올라 천장에 장식용 대 들보 위로 몸을 날렸다. 그녀의 몸놀림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고 가벼웠다. 침입자들이 그녀가 있던 방문 앞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그들의 머리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방은 비었다. 타겟이 사라졌다. 한 명이 방 안을 확인하고 외쳤다. 젠장. 새어나갔나 아니면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지연은 대들보에서 뛰어내렸다. 그녀는 가장 뒤에 있던 자의 어깨를 밟고 착지하며 그의 목을 꺾었다. 동시에 나머지 2명을 향해 아까 빼앗은 권총의 소음기를 불게 했다. 퍽, 퍽. 2발의 총알이 정확하게 그들의 미간에 밝혔다. 이제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다. 지연은 피 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잠시 호흡을 가다듬었다. 그녀의 가슴은 격렬하게 뛰고 있었지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혹은 억누르고 지냈던 본능이 깨어나는 감각이었다.
유령 한지연이 돌아온 것이다. 그녀는 저택의 보안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확인했다. 백동훈, 그가 이 모든 것을 아니, 조장하고 있었다. 권시혁은 그녀를 죽이기 위해 용병들을 고용했고 자신의 보안팀장에게는 그들을 막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다. 이 얼마나 철저한 배신인가. 결혼만 했지 사랑은 없었다는 사실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증명될 줄이야. 분노가 치밀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통제했다. 지금은 감상에 젖을 때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저택에 침입자가 더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그들은 왜 하필 오늘 밤이었을까? 권시혁이 자리를 비운 이 타이밍에 그들은 단지 자신만을 노린 것일까? 지연은 서쪽 별채, 권시혁의 서재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계단을 내려가고 중앙홀을 가로질렀다. 저택은 죽은 듯이 고요했다. 하인들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아마도 백동훈이 미리 모두 물린 것이리라. 이 거대한 집은 그녀를 위한 무덤으로 준비된 것이었다. 서재로 향하는 복도에 이르렀을 때 그녀는 또 다른 침입자들을 발견했다. 2명이 서재문 앞에서 망을 보고 있었고 안에서는 무언가를 부수고 찾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지연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들의 목적은 그녀의 암살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권시혁의 서재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다. 이것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었다. 권시혁이 자신을 죽이려 한 것인가? 아니면 제3의 세력이 권시혁을 배신하고 그의 비밀을 훔치면서 덤으로 눈에 가시인 아내까지 제거하려 한 것인가? 혹은 권시혁이 자신을 죽이도록 유도하면서 동시에 자신의 서재를 뒤져 무언가를 훔쳐가도록 이중으로 일을 꾸민 것인가? 어느 쪽이든 그녀는 저 서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해야 했다. 지연은 망을 보는 2명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근처의 작은 응접실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무거운 도자기 화병을 집어들었다. 그녀는 그것을 반대편 복도 끝으로 힘껏 집어던졌다. 쨍그랑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병이 깨지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뭐야, 확인해봐. 망을 보던 2명이 소리가 난 쪽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서재문 앞을 떠난 순간 지연은 그림자 속에서 빠져나와 그들의 등 뒤로 접근했다. 야간 투시경을 쓴 그녀에게 어둠은 장애물이 아니었다. 그녀는 소음기 달린 권총으로 2명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제 서재문 앞은 깨끗해졌다. 지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안에서는 한 명의 남자가 권시혁의 거대한 책상 뒤편에 숨겨진 비밀 금고를 열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는 휴대용 플라스마 절단기까지 동원하고 있었다. 그는 팀의 리더이거나 혹은 이 물건을 확보하는 특수 임무를 맡은 자가 분명했다. 그만두는 게 좋을 텐데. 지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는 화들짝 놀라며 총을 집어들었지만 지연의 총구가 이미 그의 머리를 향해 있었다. 그 안의 물건이 네 목숨보다 중요한가? 남자는 절단기를 내리고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는 야간 투시경을 쓰고 있지 않았지만 플라스마 절단기의 불꽃 때문에 지연의 실루엣을 어렴풋이 볼 수 있었다. 당신이 한지연. 그의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들은 분명 무력한 여자를 상대하러 온 것이었다. 당신, 살아있으면 안 되는데. 권시혁이 보냈나? 권시혁이 보냈나? 지연이 물었다. 아니면 그를 배신한 건가? 남자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지연은 그의 눈에서 망설임을 읽었다. 그는 프로였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동요하고 있었다. 말해. 그럼 고통 없이 보내주지. 우리는 의뢰를 받고 일할 뿐이다.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타겟은 당신과 이 금고 안의 장부였다. 의뢰인은. 남자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그 대신 그는 재빠르게 품속에서 다른 권총을 꺼내려 했다. 하지만 지연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었다. 탕지연의 총구가 불을 뿜었다. 남자는 가슴에 총을 맞고 쓰러지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었다. 의뢰인은 권시혁 자신이다. 지연은 남자의 마지막 말을 듣지 못했지만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그녀는 금고로 다가갔다. 절단기 때문에 금고문은 이미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자의 도구를 이용해 잠금 장치를 마저 파괴하고 문을 열었다. 안에는 여러 개의 서류 뭉치와 함께 검은색 외장하드 드라이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용병들이 노린 것은 이것이었다. 지연은 하드 드라이브를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에 놓인 권시혁의 개인용 노트북에 멈췄다. 화면은 꺼져 있었지만 전원은 켜져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었다. 잠금 화면이 떴지만 그녀는 권시혁이 이 저택의 보안 시스템과 연동되는 비상 코드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코드를 입력했다. 노트북이 열렸다. 바탕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녀는 임시 파일 폴더를 뒤졌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했다. 방금 전 삭제된 것으로 보이는 이메일 한 통. 발신자는 백동훈이었다. 예정대로 B구역 동쪽 별채의 보안을 해제합니다. 청소부들은 0시 정각에 진입할 겁니다. 상무님께서는 그때까지 반드시 현장을 벗어나셔야 합니다. 서재의 물건도 그들이 회수할 것입니다. 지연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권시혁은 자신을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신의 불법적인 행위가 담긴 장부, 하드 드라이브를 도난당한 것처럼 꾸미려 한 것이다. 용병들은 그녀를 죽이고 장부를 가져간 뒤 백동훈에 의해 뒤늦게 발견된 침입자가 되어 사살당할 운명이었을지도 모른다.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그녀가 살아남을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자신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 남편은 자신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밀어넣고 모든 증거를 인멸한 뒤 슬픔에 잠긴 피해자 행세를 할 계획이었다. 결혼만 했지. 사랑은 없었. 그리고 그날 밤 그 차가운 현실은 핏빛 진실이 되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지연은 외장 하드 드라이브를 자신의 전투복 주머니 깊숙이 찔러 넣었다. 그녀는 노트북에서 백동훈의 이메일을 자신의 암호화된 개인 서버로 전송한 뒤 모든 흔적을 삭제했다. 저택은 시체들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결의가 그녀의 심장을 채웠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저택의 무력한 안주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남편의 배신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자 복수를 맹세한 심판자였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달라졌다. 권시혁은 괴물을 깨웠다. 그리고 그 괴물은 이제 그의 심장을 향해 칼날을 겨누고 있었다. 서재하는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 그리고 금속이 타는 매캐한 냄새로 뒤엉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한지연은 쓰러진 용병의 시신을 차가운 시선으로 내려다보았다. 권시혁, 그는 자신을 죽이려 했고 동시에 자신의 범죄 증거를 도난당한 것으로 위장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한 계획은 치명적인 오류를 범했다. 바로 아내 한지연이라는 변수를 과소평가한 것이다. 그녀는 하드 드라이브가 든 주머니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 아수라장을 처리하는 것이었다. 곧 백동훈이 상황을 확인하러 올 것이다. 그가 이곳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살아남은 아내가 아니라 임무에 실패하고 서로 다투다 죽었거나 혹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의해 제거된 용병들의 시체여야 했다. 지연은 자신이 처리한 용병들의 총을 수거했다. 그리고는 서재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복도 끝, 자신이 처음 제압했던 두 구의 시신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들의 손에 다시 총을 쥐어주고 마치 서로 총격전을 벌인 것처럼 위치를 조작했다. 야간 투시경을 쓴 채 어둠 속에서 완벽한 연출을 해냈다. 그녀는 서재로 돌아와 금고를 작업하던 남자의 시신도 손을 보았다. 그의 손에 들린 권총을 다른 용병의 시신을 향하게 하고 이미 죽은 자의 손가락을 이용해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 소음기 없는 총성이 저택의 침묵을 찢었다. 이것은 백동문에게 보내는 신호였다. 문제가 생겼다. 어서 와라. 지연은 재빨리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가 사용했던 단검을 닫고 자신의 총을 숨겼다.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벗어 방구석에 던져버렸다. 마지막으로 그녀는 서재 책상 및 가장 깊숙하고 어두운 구석으로 기어들어갔다. 몸을 웅크리고 공포에 질려 숨죽인 피해자를 연기할 준비를 했다. 이제 그녀가 할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다. 심장은 차갑게 쉬고 있었지만 그녀는
의도적으로 몸을 떨었다. 과호흡 직전의 상태처럼 숨을 몰아쉬었. 연기는 완벽해야 했다. 백동훈 같은 맹수를 속이려면 그가 기대하는 먹잇감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줘야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육중한 발걸음 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다가왔. 한 명이 아니었다. 백동훈과 그의 정예 경호팀이었다. 서재 쪽이다 흩어져서 진입해 백동훈의 낮고 거친 명령이 들렸다. 그들은 용병들과는 다른 더 체계적이고 훈련된 움직임으로 서재를 포위했다. 클리어 복도, 클리어 서재 문이 거칠게 열리고 강렬한 전술 조명, 빛이 어둠을 갈랐. 빗줄기가 방 안을 샅샅이 훑었다. 쓰러진 시체들을 발견한 그들의 움직임이 김장님, 이쪽입니다. 침입자들입니다. 전부 죽었습니다. 백동훈이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은 충격과 불신으로 굳어 있었다. 그는 이 시나리오를 예상하지 못했다. 그의 계획대로라면 이곳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야 했다. 그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았다. 금고가 털렸군.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잠겨 있었다. 생존자를 찾아라. 샅샅이 뒤져 백동훈이 외쳤다. 바로 그때 책상 밑을 비추던 빗줄기 하나가 멈췄. 여기 누가 있습니다. 한 경호원이 소리쳤다. 지연은 더욱더 몸을 웅크리며 비명을 지르는 신용을 했다. 오지마. 저리가. 백동훈이 직접 다가왔다. 그는 총을 내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사모님, 한지연 사모님. 그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당혹감이 서려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미 차가운 시신이 되어 있으리라 확신했을 것이다. 지연은 흐느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실장님. 그녀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마치 지옥에서 구원자를 만난 것처럼 그의 팔을 붙잡았다. 무서워요. 저 사람들이 총을 쏘고.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격렬하게 몸을 떨었다. 백동훈의 눈이 복잡하게 흔들렸다. 그는 살아있는 그녀를, 그것도 이런 모습으로 발견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그의 시선이 지연의 옷을 스쳤. 검은색 트레이닝복, 피 한 방울 묻어있지 않았다. 어떻게 살아남으신 겁니까? 그의 질문은 안도감보다는 신문에 가까웠다. 지연은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처럼 횡설수설했다. 모르겠어요.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무서워서 숨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나고 저 사람들이 들어와서 금고를,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싸우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자신이 연출한 장면을 그대로 묘사했다. 용병들 간의 내분, 그것이 백동훈이 지금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거짓말이었. 백동훈은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다. 그의 소나귀의 힘은 강했지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계획이 틀어졌. 그것도 아주 심각하게. 그는 지연을 책상 의자에 앉히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 그리고 권 상무님께 연락드려. 권 시역에게 연락한다는 말에 지연의 심장이 차갑게 울렸다. 그는 지금쯤 자신의 아내가 죽었다는 보고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받게 될 소식은 아내가 살아남았고 금고는 털렸다는 최악의 보고일 터였다. 지연은 속으로 웃음을 삼켰다. 경찰이 도착하는 데는 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태양건설에 입김이 닿는 관할서 소속이 분명했다. 그들은 백동훈의 통제하에 현장을 감식하는 척했다. 지연은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는 대신 충격이 너무 커서 자신의 방에서 안정을 취하겠다고 고집했다. 백동훈은 그녀를 감시할 겸 동의했다. 동쪽 별채. 그녀의 침실은 깨끗했다. 그녀가 처리했던 첫 번째 시신들은 이미 백동훈의 부하들이 발견하여 치운 뒤였다. 지연은 침대에 누워 담요를 목까지 끌어 덮었다. 경호원 한 명이 방문 밖에 지키고 섰다. 그녀는 이제 완벽한 보호받는 피해자가 되었다. 새벽 4시, 모두가 지쳐가고 감시가 가장 소홀해지는 시간, 지연은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초소형 위성 통신기를 꺼냈다. 그녀가 드레스룸의 비밀 공간이 아닌 이곳에 예비용을 숨겨둔 것은 신의 한 수였다. 그녀는 단 하나의 번호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전송했다. 활성화, Y24. 몇 초 후 응답이 왔다.
좌표 전송. 지연은 짧게 자신의 상황을 요약했다. 저택 비습, 생존, 남편의 함정, 증거 확보,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녀는 통신기를 껐다. 이제 기다리면 되었다. 양 이사, 아버지의 충직한 부하이자 자신을 유령으로 훈련시킨 스승, 그가 움직일 것이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다. 권시혁이 저택으로 돌아왔다. 그는 지옥에서라도 돌아온 듯 창백하고 광기의 어린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곧장 지연의 침실로 달려왔다. 그리고 문 밖에 경호원을 밀치고 들어왔다. 지연아 괜찮아, 맙소사. 이게 무슨... 그의 연기는 오스카상 감이었다. 그는 그녀를 껴안았지만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지연은 그의 품에 안겨 가늘게 떨었다. 무서웠어요. 여보, 그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그녀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그만이 알아챌 수 있는 미세한 경고가 담겨 있었다. 권시혁의 눈이 순간 흔들렸다. 그는 그녀의 시선에서 무언가 달라진 것을 읽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순종적이고 무기력했던 아내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다. 안심해. 내가 왔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그녀를 다시 통제하려는 의지가 담겨 있었다. 지연은 그의 품에서 빠져나왔.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려야죠. 그녀는 연약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내용은 권시혁과 백동훈을 동시에 겨누는 칼날이었다. 그녀는 이제 그들의 게임에 끌려다니는 말이 아니라 이 판을 뒤흔들 플레이어가 되었다. 경찰 조사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지연은 자신이 준비한 각본대로 용병들의 내분으로 인한 총격전과 금고, 탈취극의 목격자가 되어 진술했다. 경찰은 태양건설의 눈치를 보며 그녀의 진술을 그대로 받아 적었다. 권시혁은 충격받은 아내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조사를 서둘러 종결시켰다. 사건은 미궁에 빠진 재벌가 침입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지연은 한동안 저택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권시혁과 백동훈의 감시는 더욱 심해졌다. 그들은 그녀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리고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미칠 듯이 궁금해했다. 하지만 그녀는 다시 완벽한 인형 아내로 돌아갔다. 그녀는 식사 때 외에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 밤에는 악몽에 시달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권시혁이 어떤 질문에도 기억나지 않아요. 너무 무서웠어요. 라고만 답했다. 그녀의 연약한 모습에 권시혁은 점차 안심하는 듯했다. 그는 그녀가 그저 운이 좋게 살아남았을 뿐 자신에게 위협이 되지 못한다고 다시금 결론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물밑에서는 거대한 흐름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날 밤 지연이 보낸 신호를 받은 양 이사는 즉시 움직였다. 그는 한성 시큐리티의 공식적인 라인이 아닌 자신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비밀 정보망을 활성화했다. 은퇴한 노신사로 알려진 그의 이면에는 국가정보기관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그림자의 수장이라는 진짜 모습이 있었다. 양 이사는 지연이 숨겨둔 경로를 통해 그녀와 다시 접촉했다. 아가씨, 무사하셔서 다행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낡은 통신기를 통해 들려왔지만 그 안의 충성심은 굳건했다. 보내주신 이메일 사본은 확인했습니다. 권시혁, 그자가 감히 그게 다가 아니에요. 이사님, 지연이 낮게 속삭였다. 그녀는 경호원들의 순찰주기를 계산하며 통신을 이어갔다. 제가 확보한 하드 드라이브가 있어요. 그 안에 태양건설의 진짜 얼굴이 담겨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분석해 주세요. 문제 없습니다. 어떻게 전달하시겠습니까? 며칠 뒤 병원 정기 검진이 잡혀 있어요. 권시혁이 저를 감시하기 위해 병원 전체를 통제하겠지만 그곳에 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준비해 주세요. 그녀는 하드드라이브에 복사본을 만드는 대신 원본을 통째로 넘기기로 결정했다. 위험한 도박이었지만 그만큼 권시혁에게 치명적인 증거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방어하지 않았다. 그날 밤 그녀의 모든 것이 변했다. 그녀는 이제 사냥을 시작한 포식자였다. 그녀는 통신을 끊고 다시 침대에 누웠다.
충격받은 아내라는 가면 뒤에서 그녀는 냉철하게 다음 수를 계획했다. 권시혁과 태양건설, 그들은 그녀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다. 이제 그녀가 그들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올 차례였다. 이 차가운 결혼은 그녀의 무덤이 될 뻔했지만 이제 그녀는 이 결혼을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 것이다. 저택의 공기는 그날 밤 이후 더욱 무겁고 차가워졌다. 권시혁은 완벽한 남편의 가면을 쓰고 지연의 곁을 맴돌았다. 그는 아침마다 그녀의 침실을 찾아 안부를 물었고 저녁에는 그녀가 좋아하지도 않는 클래식 음반을 틀어주며 안정을 취하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의 다정한 연기 이면에는 칼날 같은 감시의 시선이 번뜩이고 있었다. 지연은 그 시선을 느끼며 순진한 양처럼 그의 연극에 장단을 맞추었다. 그녀는 작은 소리에도 놀라는 척했고 식사 중에도 종종 손을 떨어 음식을 흘렸다. 괜찮아요. 여보, 내가 있잖아. 시혁은 냅킨으로 그녀의 손을 닦아주며 속삭였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고 그 눈빛은 그녀의 영혼을 꿰뚫어 보려는 듯 집요했다. 그는 그녀가 살아남은 것이 순전한 운이라고 믿고 싶어 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의심했다. 어떻게 그 완벽한 처리에서 그녀만 살아남았는가? 백동훈 역시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다. 그는 저택의 경비를 3배로 늘렸고 지연의 침실 복도에는 24시간 2명의 경호원이 고정 배치되었다. 그녀는 사실상 저택에 감금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병원 검진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 며칠 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시혁이 입을 열었다. 그날의 충격이 컸으니 이번에는 종합 검진을 받도록 하지. 내가 직접 병원에 얘기해 두었어. 그의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통보였다. 그가 통제하는 병원, 그가 심어둔 의사들 앞에서 그녀를 다시 한번 확인하려는 속셈이었다. 고마워요. 지연이 가늘게 대답했다. 하지만 백 실장님까지 따라오실 필요는. 그녀가 말을 흐리자 시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안 돼. 당신의 안전이 최우선이야. 백 실장이 모든 동선을 직접 챙길 거야. 다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둘 수 없지.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그녀를 보호라는 이름의 감옥에 가두려 했다. 바로 그것이 지연이 기다리던 순간이었다. 그녀는 양 이사에게 이미 병원 검진 일정을 알린 상태였다. 하드드라이브를 넘길 유일한 기회. 병원. 그곳은 가장 철저한 감시가 이루어질 장소인 동시에 가장 완벽한 사각지대를 만들 수 있는 곳이기도 했다. 검진 당일, 지연은 창백한 얼굴로 휠체어에 앉아 있었다. 백동훈이 직접 지휘하는 경호팀이 그녀를 둘러쌌다. 방탄 처리된 세단이 병원 지하 주차장에 VIP 입구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병원 이사장이 직접 마중 나와 고개를 숙였다. 태양건설의 위세는 병원 전체를 통째로 빌린 듯했다. 복도는 통제되었고 그녀가 들어가는 검사실 앞에는 백동훈을 포함한 경호원들이 철통같이 버티고 섰다. 사모님, 저희는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백동훈이 말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이 연약해 보이는 여자가 어딘가 부자연스럽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담당 의사와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검사실로 들어갔다. 오늘 그녀가 받을 검사는 MRI였다. 강력한 자기장 때문에 금속 탐지기를 통과해야 했고 모든 전자기기와 금속류는 밖에 두고 들어가야 했다. 지연은 하드드라이브를 특수 제작된 비금속성 파우치에 넣어 가운 안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있었다. 사모님, 이쪽으로 누우시죠. 편안하게 호흡하세요. 간호사가 상냥하게 말했다. 그녀의 명찰에는 김 간호사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가 바로 양 이사가 심어둔 사람이었다. 지연은 MRI 기계의 원형 통 속으로 천천히 밀려 들어갔다. 기계가 작동하는 요란한 소음이 모든 소리를 집어삼켰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김 간호사는 지연의 상태를 살핀다는 핑계로 기계 옆에 머물렀다. 그녀는 재빠르게 지연의 가운 주머니에서 파우치를 꺼냈다. 그리고 자신의 주머니에 있던 무게와 크기가 똑같은 가짜 파우치와 바꿔치기 했다. 모든 동작은 5초 이내에 이루어졌고 기계 소음에 완벽하게 묻혔다. 검사가 끝나고 지연이 기계에서 나왔을 때 그녀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장 중요한 임무는 완수된 뒤였다. 그녀는
다시 휠체어에 앉아 검사실을 나왔다. 백동훈이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그는 지연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너무 침착했다. 충격을 받은 환자라고 하기에는. 그녀의 눈빛이 너무 깊고 고요했다. 검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백동훈이 의사에게 물었다. 네. 다행히 신체적으로는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인 안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사가 시역에게 배운 대로 대답했다. 백동훈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지연을 태운 차가 저택으로 돌아가는 내내 말없이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날 밤 백동훈은 권시역의 서재를 찾았다. 상무님, 아무래도 이상합니다. 그가 입을 열었다. 오늘 사모님의 모습 말입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너무 침착했습니다. 그날 밤 그 아수라장에서 살아남은 방식도 석연치 않습니다. 권시역은 위스키 잔을 돌리며 짜증스럽게 대답했다. 백 실장,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거 아닌가? 그녀는 그냥 겁에 질린 여자일 뿐이야. 운이 좋았던 거지. 자네가 제대로 처리 못한 용병들끼리 싸우다 자멸한 덕분에. 안 그런가? 그의 목소리에는 백동훈의 실패를 질책하는 가시가 밝혀 있었다. 백동훈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권시역의 오만함이 언젠가 발목을 잡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한지연에 대한 감시를 개인적으로 강화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녀가 연약한 아내가 아니라는 그의 직감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다. 같은 시각 지연은 자신의 침실에서 다시 한번 비밀 통신기를 켰다. 양 이사로부터 첫 번째 보고가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태블릿을 켜고 암호화된 파일을 열었다. 그리고 그녀의 숨이 멎었다. 하드 드라이브의 내용은 그녀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태양건설은 지난 5년간 중동과 동남아시아의 분쟁 지역에 건설 현장을 세운다는 명목으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자금은 불법 무기기술 밀매에 사용되고 있었다. 그들은 도면과 부품을 밀수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여 반군이나 테러단체에 팔아넘기고 있었다. 파일에는 거래 내역, 수수료, 접촉한 인물들의 암호명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불법적인 작전을 현장에서 지휘한 인물의 서명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Bob D. H. 백동훈. 그는 권시역의 단순한 경호팀장이 아니라 이 거대한 국제범죄 조직의 현장 총책임자였던 것이다. 지연은 태블릿을 든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재벌의 부패가 아니었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전 세계의 분쟁을 조장하는 심각한 범죄였다. 태양건설, 태양이라는 빛나는 이름 뒤에 숨겨진 것은 전쟁과 죽음을 먹고 자라는 추악한 괴물의 모습이었다. 권시혁. 그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돈을 위해 기꺼이 악마와 거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악마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는 그 비밀을 아는 혹은 알게 될 가능성이 있는 아내를 제거하려 했던 것이다. 지연은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았다. 저택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태양건설이라는 거대한 외피가 벗겨지고 그 안에 썩어 문드러진 속살이 드러나 보이는 듯했다. 그녀의 결심이 굳어졌다. 이제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나 복수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의 문제였다. 그녀는 권시역을 무너뜨려야 했다. 그의 제국 전체를 뿌리째 뽑아버려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유령으로서의 모든 기술과 네트워크를 동원해 이 거대한 악의탑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한지연은 자신의 침실에 갇힌 채 거대한 태양건설이라는 제국을 무너뜨릴 계획을 구상했다. 그녀의 방은 더 이상 호화로운 감옥이 아니었다. 양이사가 은밀하게 전달해준 초소형 장비들로 무장한 이곳은 그녀의 비밀작전 지휘본부가 되었다. 그녀는 양이사 측이 1차 분석해서 보내온 하드 드라이브의 내용을 밤새도록 파고들었다. 데이터는 방대하고 충격적이었다. 권시혁과 백동훈은 단순한 비자금 조성을 넘어 국가기관 산업인 건설을 방패막이 삼아 국제적인 무기밀매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을 낳고 그 전쟁을 먹고 자라며 부를 축적했다.
이 증거만으로도 태양건설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연은 섣불리 움직일 수 없었다. 이 하드 드라이브가 사라진 것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2명, 권시혁과 백동훈뿐이었다. 만약 이 데이터가 지금 세상에 공개된다면 그들의 칼날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자신을 향할 것이다. 그들은 그녀가 그날 밤에 유일한 생존자이자 유일한 용의자임을 즉각 알아챌 것이다. 그녀는 증거를 가졌지만 그 증거를 사용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졌다. 그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교란 작전이 필요했다. 권시혁과 백동훈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려야 했다. 그들이 내부의 다른 배신자나 외부의 적을 의심하게 만들어 자신에게 쏠린 감시를 풀게 해야 했다. 그녀는 첫 번째 수를 두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양 이사의 정보망을 통해 태양건설의 적들을 다시 스캔했다. 그리고 한 인물을 찾아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의 임창규 검사. 불독이라는 별명처럼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는 수년간 태양건설의 비리를 파헤치려 했지만 번번이 권시혁의 정치권 로비와 꼬리 자르기에 막혀 좌절했었다. 그는 태양건설에 대한 개인적인 원한과 정의감에 불타는 완벽한 도구였. 지연은 임창규에게 미끼를 던지기로 했다. 진짜 증거인 무기 밀매 데이터는 숨겼다. 대신 그녀는 하드드라이브에 있던 수많은 거래 내역을 교묘하게 조합하고 조작했다. 그녀는 태양건설이 경쟁사인 대진건설과 함께 거대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유력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한 것처럼 보이는 가짜 장부를 만들어냈다. 이 가짜 장부는 너무나 정교해서 진짜 데이터 속에서 뽑아낸 사실들을 교묘하게 뒤섞어 놓았기 때문에 권시혁조차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 장부의 목적은 임창규 검사가 태양건설과 대진건설을 동시에 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권시혁은 이것을 대진건설의 배신이나 혹은 자신의 내부자가 대진건설의 정보를 팔아넘긴 행위로 의심하게 될 터였다. 이제 남은 것은 이 가짜 장부를 어떻게 임창규 검사에게 익명으로 전달하느냐였다. 저택 내에서는 백동훈의 감시 때문에 불가능했다. 그녀가 외부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 그들은 그녀의 움직임을 포착할 것이다. 그녀에게는 저택을 벗어날, 그것도 백동훈의 감시가 가장 삼엄하면서도 동시에 가장 허술해질 수 있는 기회가 필요했다. 기회는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권시혁이 주최하는 자선 갈라 행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당신도 참석해야겠어. 시혁이 저녁 식사 자리에서 통보했다. 그날 밤의 충격에서 벗어나 건강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어. 태양건설의 안주인으로서 말이오. 그것은 그녀를 대중 앞에 내세워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동시에 충격받은 아내가 여전히 자신의 통제하에 있음을 확인시키려는 속셈이었다. 지연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당신이 원한다면.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에 권시혁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그녀가 이 갈라 행사를 자신의 첫 번째 술을 위한 무대로 사용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갈라 행사가 열리는 호텔 연회장은 그야말로 부와 권력의 집합소였다. 수백 개의 샹들리에가 빛나고 정재계 유력 인사들이 샴페인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미소를 나누고 있었다. 지연은 시혁의 팔짱을 낀 채 우아하지만 창백한 모습으로 그들 사이를 걸었다. 그녀는 그날 밤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비련의 여주인공을 완벽하게 연기했다. 백동훈과 그의 팀은 연회장 곳곳에 그림자처럼 포진해 있었다. 그들의 눈은 한시도 지연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지연은 시혁과 함께 주요 인사들에게 인사를 건네던 중 갑자기 현기증이 난다는 듯 비틀거렸다. 여보, 잠깐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속이 권시혁의 얼굴에 짜증이 스쳤지만 그는 곧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백동훈을 불렀다. 백 실장 사모님이 편찮으시다. VIP 라운지로 모셔. 아무도 방해하지 못하게. 백동훈은 즉시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지연을 부축했다. VIP 라운지는 연회장 바로 위층에 있었다. 백동훈은 지연을 안쪽 소파에 앉히고는 문 밖을 지켰다. 필요한 것이 있으시면 벨을 누르십시오. 저희는 바로 문 밖에 있겠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가 문을 닫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에게 주어진 시간은 길지 않았다. 10분. 아니, 5분 안에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즉시 라운지 구석에 있는 비즈니스 센터의 보안 단말기로 향했다. 호텔의 보안 시스템은 한성 시큐리티의 자회사에서 설치한 것이었다. 즉, 그녀의 놀이터였다. 그녀는 주머니에 숨겨둔 초소형 USB 해킹 장치를 연결했다. 그리고 그녀가 미리 외워둔 백도어 코드를 입력했다. 몇 초 만에 그녀는 호텔 서버를 장악했고 그곳을 경유해 태양건설의 보안 서버에 접속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가짜 장부 파일을 태양건설 서버의 가장 깊숙한 곳, 마치 오래전에 잊힌 백업 파일처럼 위장하여 심어놓았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녀는 완전히 다른 경로를 통해 추적이 불가능한 해외 서버를 우회하여 임찬규 검사의 비공식 제보 이메일 주소로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태양과 대진의 검은 커넥션. 당신이 찾던 것이다. 서버 주소와 액세스 코드. 불독의 이빨을 보여줄 기회다. 모든 흔적을 지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4분 30초. 그녀는 해킹 장치를 회수하고 다시 소파로 돌아와 지치고 병약한 모습으로 눈을 감았다. 잠시 후 그녀는 벨을 눌러 백동훈을 불렀다. 조금 나아졌어요. 그만 내려가죠. 남편이 기다리겠어요. 백동훈은 라운지 안을 휙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이상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는 의심을 거두지 못했지만 그녀를 다시 연회장으로 데려갈 수밖에 없었다. 지연이 권시혁의 곁으로 돌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그 입가에는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첫 번째 수는 두어졌다.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 폭풍이 몰아쳤다. 속보입니다. 검찰이 대진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수백억 원대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 로비 혐의입니다. 또한 태양건설의 권시혁 상무에게도 소환장이 발부된 것으로 뉴스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 저택의 서재에서 뉴스를 보던 권시혁은 분노로 위스키잔을 벽에 집어던졌다. 감히 나를 건드려. 대진건설. 그 쥐새끼들이, 그는 이 모든 것이 대진건설이 자신을 물고 들어가려다 함께 터진 것이라 확신했다. 혹은 그날 밤 금고를 턴 놈들이 대진건설과 한패라고 생각했다. 백동훈의 표정도 심각했다. 상무님,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수사가 아닙니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가 너무나 구체적입니다. 마치 우리 내부 장부를 본 것처럼 그의 시선이 지연이 있는 동쪽 별채를 향했다. 한지연이라고 말도 안 돼. 시혁이 소리쳤다.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몰라 알아도 이런 짓을 할 배짱도 능력도 없어. 이건 대진건설. 아니면 우리 내부의 다른 배신자 짓이야. 권시혁은 완전히 이성을 잃고 날뛰었다. 그의 관심은 완벽하게 대진건설과 내부의 적에게로 쏠렸다.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들려오는 시혁의 고함 소리를 들으며 차가운 차를 마셨다. 그녀는 성공적으로 혼란을 만들어냈다. 권시혁이 검찰 조사를 막아내고 경쟁사를 의심하며 내부 단속에 열을 올리는 동안 그녀는 진짜 증거를 가지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시간을 벌었다. 검찰의 칼날이 태양건설과 대진건설을 동시에 겨누면서 권시혁은 그야말로 광분 상태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서재에 틀어박혀 연일 대책회의를 열었고 그의 분노는 M1 경쟁사와 내부의 배신자를 향해 쏟아졌다. 한지연이 의도한 대로 그의 예리한 감시망은 완전히 다른 곳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 백동훈만은 달랐다. 그는 권시혁처럼 분노에 휩쓸리지 않았다. 그는 프로였고 전장의 냄새를 맡을 줄 알았다. 검찰의 압수수색 타이밍은 너무나 절묘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시작점에는 그날 밤의 유일한 생존자 한지연이 있었다. 그는 그녀의 연약한 연기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본능적으로 감지했다. 백동훈은 권시혁 몰래 독자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는 한지연에 대한 감시를 표면적으로는 완화했다. 저택 내부를 순찰하는 경호원의 수를 줄이고 그녀의 침실 앞을 지키던 고정 인력도 철수시켰다.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다. 그는 저택 외부에 전자감시망과 적외선 센서를 최고 단계로 끌어올렸다. 그녀가
외부와 접촉하거나 탈출을 시도할 틈을 만들어주고 그 덫에 걸려들기를 기다린 것이다. 지연은 이 미묘한 변화를 즉각 알아차렸다. 그녀의 방에 설치된 도청장치 하나가 의도적으로 고장 상태를 보였고 복도의 감시 카메라, 각도의 미세한 사각지대가 생겼다. 반면 창밖의 정원을 순찰하는 드론의 비행, 주기는 더 촘촘해졌다. 백동훈은 그녀를 둥지 밖으로 유인해 내려는 것이다. 먹이가 덫을 향해 스스로 걸어 나오도록 만들고 있었다. 지연은 이 함정을 역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 역시 움직여야 할 이유가 있었다. 검찰 소환으로 권시혁과 백동훈의 주의가 분산된 지금이 그들의 핵심 인물을 사냥할 절호의 기회였다. 그녀는 양 이사에게 사냥터를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장소는 인천항 근처에 버려진 폐공장이었다. 며칠 뒤 권시혁은 검찰 소환에 응하기 위해 저택을 비웠다. 백동훈은 중요한 외부 일정이 있다며 역시 자리를 비웠다. 하지만 이것은 백동훈의 기만책이었다. 그는 자신이 자리를 비운 것처럼 꾸며 지연을 안심시킨 뒤 저택 근처의 비밀 지휘 차량에서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었다. 그는 지연이 오늘 밤 권시혁과 자신이 모두 없는 틈을 타 움직일 것이라 확신했다. 그의 예감은 맞았다. 자정이 넘은 시각, 지연은 자신의 방에서 유령처럼 빠져나왔다. 그녀는 백동훈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둔 카메라 사각지대를 완벽하게 이용했다. 그리고 그녀는 고장난 도청장치가 있는 방을 통해 그가 만들어둔 외부 경비의 틈으로 향했다. 그녀는 백동훈이 자신을 쫓아오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움직입니다. 줄. 차량에서 모니터 요원이 외쳤다. 백동훈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따라붙어. 생포가 원칙이지만 저항하면 사살해도 좋다. 절대 놓치지 마라. 그는 자신의 최정예 팀을 이끌고 직접 추격을 시작했다. 그들은 지연이 미리 훔쳐둔 추적 장치가 없는 구형 세단을 타고 저택을 빠져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 뒤를 쫓았다. 지연은 백미러를 통해 어둠 속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자신을 포위하며 따라붙는 것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가속 페달을 밟아 인천의 폐공장 지대로 향했다. 그곳은 사방이 트여 있고 낡은 건물들만이 미로처럼 얽혀있는 완벽한 사냥터였다. 지연은 공장단지 깊숙한 곳, 거대한 제철 공장 건물 앞에서 차를 버리고 안으로 뛰어들었다. 백동훈과 그의 팀도 즉시 차에서 내려 그녀를 뒤쫓았다. 건물을 완전히 포위해 쥐새끼 한 마리 빠져나가지 못하게 백동훈이 으르렁거렸다. 그는 마침내 이 성가신 아내의 정체를 밝혀낼 생각에 흥분해 있었다. 그의 팀 6명이 전술 대형을 갖추고 공장 안으로 진입했다. 내부는 거대한 기계 설비들이 괴물처럼 버티고 선 채 완전한 어둠에 잠겨 있었다. 야간 투시경 착용이인 일조로 수색한다. 백동훈의 명령이 울려 퍼졌다. 그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믿었지만 사실은 거미줄에 걸려든 파리떼에 불과했다. 그들이 흩어지는 순간 지연의 사냥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이미 공장 천장에 낡은 캐소크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야간 투시경도 쓰지 않았다. 수년간의 훈련은 그녀의 감각을 어둠 속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극대화해 놓았다. 이셔. 중앙 설비 확인. 무전 소리가 들렸다. 2명의 대원이 거대한 용광로 잔해 쪽으로 접근했다. 그 순간 그들의 머리 위에서 쇠사슬이 떨어졌다. 한 명이 놀라 피하는 사이 지연은 비수처럼 강화하여 다른 한 명의 등 뒤를 덮쳤다. 그녀는 그의 목을 팔로 감아 경동맥을 압박했다. 남자는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하고 기절했다. 무슨 일이야? 남은 대원이 총을 겨누었지만 지연은 이미 쓰러진 자의 몸 뒤로 사라진 뒤였다. 탕탕. 그가 당황하여 어둠 속에 총을 난사했다. 진정의 사격 중지 백동훈이 소리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총성으로 인해 낡은 공장 구조물이 흔들리며 그들의 위치는 완벽하게 노출되었다. 지연은 계속 그 사이를 소리 없이 이동하며 다음 목표를 찾았다. 다른 2명의 대원이 서로 등을 맞대고 경계하며 접근해오고 있었다. 지연은 그들 위쪽의 낡은 철판을 발로 굴렸다. 풍하는 소리에 2 사람이 동시에 위를 쳐다봤다. 그 찰나의 순간 지연은
그들 사이로 뛰어내렸다. 그녀는 양손에 든 단검의 손잡이 부분으로 두 사람의 후두부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두 명의 정예 요원이 그대로 쓰러졌다. 젠장 흩어지지마 중앙으로 모여 백동우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불과 몇 분 만에 절반이 당했다. 이것은 연약한 아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자신들과 동급이거나 혹은 그 이상의 훈련을 받은 전문가의 솜씨였다. 남은 두 명의 대원이 백동훈 쪽으로 급히 달려왔다. 하지만 지연이 더 빨랐다. 그녀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파이프를 집어들어 달려오던 한 명의 다리를 후려쳤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지자 지연은 즉시 그의 관절을 꺾어 무력화했다. 이제 남은 것은 백동훈과 마지막 대원 한 명뿐이었다. 정체를 밝혀라. 너는 누구냐? 백동훈이 어둠 속을 향해 외쳤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으로 떨리고 있었다. 네가 사냥하려던 여자. 어둠 속에서 지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전투복 차림은 아니었지만 몸에 딱 붙는 검은 옷은 그녀의 움직임을 극대화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피 대신 적들을 제압한 흔적이 묻어 있었다. 내 놈. 마지막 남은 대원이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는 지연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지연은 그의 주먹을 가볍게 피하며 팔을 잡아채 그대로 업어매쳐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충격으로 숨을 헐떡이며 쓰러졌다. 마침내 거대한 공장 안에는 지연과 백동훈 단둘만이 서 있었다. 백동훈은 권총을 겨누었지만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네가 어떻게... 그는 눈앞의 현실을 믿을 수 없었다. 넌 날 너무 얕봤어. 내 주인처럼. 지연이 말했다. 백동훈은 이성을 잃고 방아쇠를 당겼다. 탕탕탕 총성이 공장을 울렸지만 지연은 이미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그녀는 그의 뒤편에서 나타나 그의 총을 쥔 손목을 꺾었다. 백동훈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반사적으로 반대편 손으로 주먹을 날렸지만 지연은 그것을 피하며 그의 복부를 강타했다. 그는 특수부대 출신의 최정예 요원이었지만 지금 그는 지연의 분노와 완벽한 기술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지연은 그의 어깨 관절을 탈골시켰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백동훈은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했. 지연은 그의 턱을 밟고 섰다. 내 놈들의 다음 계획이 뭐지? 인천항에서 뭘 하려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백동훈은 피를 토하며 웃었다. 네가 뭘 안다고 말하지 않겠다면 내 부하가 대신 말하게 될 거야. 지연은 무력화된 대원 중 한 명을 지목했다. 그는 백동훈의 오른팔이자 모든 작전의 세부 사항을 알고 있는 자였다. 지연은 그 대원을 끌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백동훈은 탈골된 어깨를 붙잡고 바닥에 누워 그녀가 사라진 어둠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오늘 밤 사냥꾼으로 이곳에 왔지만 결국 자신이 사냥감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상대해온 존재가 인간이 아니라 유령이었음을 직감했다. 차가운 빗줄기가 인천항 제7부두를 적시고 있었다. 거대한 컨테이너 박스들이 괴물처럼 어둠 속에 웅크리고 있었고 바다 안개와 비가 뒤섞여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이곳은 공식적인 물류 라인이 아닌 태양건설이 비밀리에 관리하는 그림자 구역이었다.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이 죽음의 공간에서 거대한 거래가 준비되고 있었다. 한지연은 이 모든 것을 약 500m 떨어진 크레인 조종석 위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옆에는 양이사가 보낸 저격수 한 명이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지난 사흘간 그녀는 백동훈에게서 생포한 그의 오른팔 김 팀장을 양이사의 안전가옥으로 옮겨 신문했다. 공포와 회유 끝에 김 팀장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늘 밤 권시혁이 직접 국제무기 밀매 조직 아르고스에게 도난당한 차세대 미사일 유도 시스템 프로토타입을 넘기기로 한 날이었다. 백동훈이 폐공장에서 당한 굴욕은 권시혁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백동훈은 자신의 실패를 감추기 위해 그리고 이 거래를 어떻게든 성사시키기 위해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었다. 지연은 이 거래를 막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권시혁과 아르고스 조직, 그리고 그들을 비호하는 세력까지 한꺼번에 엮어넣을 결정적 증거가 필요했다. 그것은 바로 거래 현장에서 오가는 진짜 물건과 거래 원장이었다. 그녀는 이 아수라장을 만들 두 번째 미끼를 이미 던져둔 상태였다. 임찬규 검사 쪽은 어떻습니까? 지연이 초소형 무전기에 대고 낮게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예정대로입니다. 아가씨, 크레인 아래쪽에서 잠복 중인 양 이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 검사는 우리가 흘린 대진건설 비자금 장부가 이곳에서 거래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30분 내로 들이닥칠 겁니다. 지연은 다시 망원경으로 부두를 응시했다.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조용히 미끄러져 들어왔다. 권시혁과 백동훈이 내렸다. 권시혁은 초조한 듯 연신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백동훈은 깁스를 한 팔을 트렌치코트 안에 숨긴 채 짐승처럼 사방을 경계했다. 그의 얼굴은 폐공장에서 얻은 굴욕감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그는 한지연이 이 근처 어딘가에 있음을 직감하는 듯했다. 잠시 후 어둠 속 바다에서 소형 고속정 한 척이 접근했다. 검은 옷을 입은 남자 5명이 내렸다. 그들이 바로 아르고스였다. 그들의 리더로 보이는 자가 권시혁에게 다가가 악수 대신 고갯짓을 했다. 물건은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낮았다. 백동훈이 부하들에게 손짓하자 육중한 특수 합금 케이스 하나가 그들 앞에 놓였다. 아르고스의 기술자가 다가와 케이스를 열었다. 안에는 복잡한 회로와 금속으로 이루어진 차가운 빛을 뿜는 프로토타입이 들어있었다. 지연은 망원경에 줌을 당겨 그것을 확인했다. 저것이었다.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핵심이자 권시혁의 탐욕이 빚어낸 괴물. 확인됐다.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리더가 손을 들자 반대편에서 돈가방으로 보이는 케이스를 들고 왔다. 권시혁의 얼굴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지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꼼짝마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다. 수십 개의 강력한 서치라이트가 부두를 대나처럼 밝혔고 확성기 소리가 밤 공기를 찢었다. 사방에 매복해 있던 검찰 수사관들과 경찰 특공대가 컨테이너 뒤에서 쏟아져 나왔다. 임찬규 검사가 방탄조끼를 입은 채 선두에 서 있었다. 권시혁과 아르고스 조직원들은 경악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함정이다. 아르고스의 리더가 소리치며 총을 뽑아들었다. 백동훈은 이미 예상했다는 듯 자신의 부하들에게 방어 대응을 지시했다. 상무님을 모셔 놈들을 막아 상황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임찬규 검사는 태양건설의 비자금 장부를 압수하러 왔다가 중무장한 국제범죄조직과 마주친 것이다. 총이다 모두 엄폐하라. 임 검사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다. 아르고스 조직원들이 먼저 자동 소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탕타타탕 총성이 부두를 울렸다. 검찰 수사관들은 권총으로 응사했지만 상대는 군대 수준의 화력을 갖추고 있었다. 여기에 권시혁의 사병 조직인 백동훈의 팀까지 가세했다. 그들은 검찰과 아르고스 양쪽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상무를 탈출시키며 프로토타입을 회수하기 위해 싸웠다. 완벽한 3파전이었다. 검찰, 태양건설, 그리고 아르고스, 서로가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혼돈의 도가니.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한지연이 노린 순간이었다. 지금입니다. 그녀는 크레인에서 와이어를 타고 유령처럼 하강했다. 그녀는 전투복이 아닌 어둠에 완벽히 녹아드는 검은색 잠수복 재질의 특수복을 입고 있었다. 총격전이 벌어지는 중심부에서 모두의 시선이 쏠린 사이 그녀는 컨테이너 미로 속을 그림자처럼 파고들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르고스 조직원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프로토타입 케이스였다. 케이스는 두 조직이 대치하던 중앙에 위태롭게 놓여 있었다. 지연은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을 가로질러야 했다. 그녀는 컨테이너와 컨테이너 사이를 도약하고 굴러다니는 드럼통을 엄폐물 삼아 전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면서도 맹수처럼 거침없었다. 저기 누가 있다. 아르고스 조직원 한 명이 그녀를 발견하고 총을 겨눴다. 그 순간 500m 바크레인에서 퍽하는 낮은 소리와 함께 총알이 날아왔다. 양 이사의 저격수가 그의 머리를 정확히 꿰뚫었다.
지연은 멈추지 않고 케이스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녀의 손이 막 케이스 손잡이를 잡으려던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다. 백동훈이었다. 그는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오직 그녀만을, 그리고 프로토타입만을 주시하고 있었다. 역시 너였군. 한지연. 그의 깁스한 팔은 부러진 채 매달려 있었지만 다른 쪽 손에는 육중한 권총이 들려 있었다. 비켜. 지연이 낮게 말했다. 내 놈의 연극은 끝났다. 백동훈이 그녀에게 총을 겨눴다. 이걸 가져가게 둘 것 같으냐. 내년 때문에 모든 것이 망가졌어. 그가 방아쇠를 당기려던 순간 지연은 케이스를 발로 차 그의 얼굴을 강타했다. 백동훈이 비틀거리는 사이 지연은 그의 총을 쥔 손목을 꺾었다. 폐공장에서의 악몽이 재현되자 백동훈은 공포에 질려 저항했다. 그는 부상당하지 않은 몸으로 지연에게 달려들었지만 지연은 그의 공격을 피하며 그의 관절 마디마디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의 기술은 살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었다. 그악 백동훈은 부러진 팔의 고통과 새로운 충격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지연은 더 이상 그를 상대하지 않았다. 그녀는 프로토타입 케이스를 집어들었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한편 임찬규 검사는 자신이 거대한 함정에 빠졌음을 깨달았다. 그는 비자금 장부를 쫓다가 국제무기 밀매 현장을 덮쳤다. 이것은 엄청난 공적이었지만 동시에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이었다. 태양건설과 정체불명의 무장단체 사이의 총격전에서 그의 수사관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었다. 권시혁은 이 혼란을 틈타 백동훈의 남은 부하들의 호의를 받으며 자신의 방탄 세단으로 향했다. 백동훈은 프로토타입은 그가 소리쳤다. 팀장님은 교전 중이십니다. 물건은 잃어버렸습니다. 부하의 보고에 권시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백동훈을 버리고 차에 올라탔다. 당장 여길 빠져나가 차가 총알을 튕겨내며 부두를 벗어나려 했다. 임찬규 검사가 그 차를 향해 권총을 발사했지만 소용없었다. 권시혁은 그렇게 유유히 사라졌다. 지연은 프로토타입 케이스를 들고 부두 가장자리의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바닷속으로 뛰어들었다. 양이사가 준비해둔 소형 수중 스쿠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물속에서 마지막으로 아수라장이 된 부두를 돌아보았다. 임창규 검사는 현장에 남겨졌다. 그는 권시혁도 놓쳤고 비자금 장부도 찾지 못했으며 정체불명의 무기 프로토타입도 사라진 이 끔찍한 총격전의 책임만 떠안게 되었다. 현장에는 아르고스 조직원들과 태양건설 경호원들의 시체, 그리고 체포된 몇 명의 잔당만이 남아있었다. 임 검사는 자신이 거대한 체스판 위의 폰으로 사용되었음을 깨달았다. 누군가 이 모든 판을 짜고 자신을 이용해 태양건설과 범죄 조직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물을 챙겨 사라졌다. 그의 뇌리에 그날 밤의 유일한 생존자 한지연의 창백한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태양건설 펜트하우스 오피스. 권시혁은 산산조각난 유리 테이블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빗어넘긴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인천항에서의 재앙은 그의 모든 것을 앗아갔다. 프로토타입, 아르고스와의 거래, 그리고 그의 오만함까지. 그는 이제 쫓기는 신세였다. 한지연. 그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다. 이름 속자가 독처럼 그의 입안에서 굴러다녔다. 그 모든 것이 그 계집의 짓이었어.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다. 폐공장에서의 백동훈의 실패, 그리고 항구에서의 완벽한 함정,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얼굴. 바로 그가 벌레처럼 무시했던 아내의 얼굴을 가리키고 있었다. 백동훈은 어깨에 세 붕대를 감은 채 고통을 참으며 구석에 서 있었다. 그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그는 2번이나 그녀에게 당했다. 자신이 장식품에 불과하다고 여겼던 그 사모님에게, 상무님, 그녀는 보통이 아닙니다. 그녀는 유령입니다. 닥쳐. 권시혁이 소리쳤다. 내 놈의 무능함이 이 사태를 불렀어. 유령 그깟 계집 하나 처리 못해서 이 모든 걸 망쳐 그는 백동훈의 뺨을 거세게 후려쳤다. 백동훈은 묵묵히 그 모욕을 견뎠다.
지금은 반박할 때가 아니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주인을 대신해 마지막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 권시혁은 이성을 잃은 듯 보였지만 그의 머리는 뱀처럼 차갑게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검찰은 임창규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태양건설을 샅샅이 뒤지고 있었다. 아르고스는 배신당한 대가를 요구하며 그의 목을 조여오고 있었다. 그는 완벽하게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그녀가 가진 것을 되찾아야 한다. 그가 중얼거렸다. 프로토타입. 그것만이 그가 이 지옥에서 벗어날 유일한 협상 카드였다. 그리고 그녀를 죽여야 해. 내 손으로 직접. 그는 복수심에 불탔. 그녀가 감히 자신의 완벽한 세계를 무너뜨린 것에 대한 대가였다. 하지만 그녀는 숨었습니다. 양이사라는 자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한성 시큐리티의 그림자입니다. 백동훈이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들의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필요 없어. 권시혁이 차갑게 말을 잘랐다. 불러내면 그만이지. 그의 눈이 광기로 번뜩였. 그녀가 가장 아끼는 것을 건드리면 돼. 그녀의 유일한 약점. 그는 인터폰을 눌러 비서실에 연결했다. 양이사, 그 늙은 여우에 거쳐 당장 알아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권시혁의 정보망은 검찰의 수사망보다 빨랐다. 반나절 만에 그들은 양이사가 은신해 있던 안전가옥을 급습했다. 한성 시큐리티의 최정예 요원들이 방어했지만 태양건설이 쏟아부은 압도적인 화력과 인력 앞에 무너졌다. 양이사는 마지막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생포당했다. 그는 태양건설 본사지하 비밀 신문실로 끌려왔다. 그는 피를 흘리면서도 권시혁을 조용히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 대신 연민이 담겨 있었다. 자네가 괴물을 깨웠네. 권상무, 감당할 수 있겠나. 자네의 그릇으로는 절대 담을 수 없는 존재를. 권시혁은 그의 얼굴에 찬물을 끼얹었다. 입 닥쳐. 늙은이, 내년에 소중한 나가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나 불어. 아니, 그럴 필요도 없겠군. 그는 양이사의 피투성이 얼굴을 카메라에 비추었다. 그녀는 제 발로 이곳에 올 테니까. 같은 시각 지연은 양이사의 또 다른 비밀 아지트에서 막 회수한 프로토타입을 분석 중이었다. 그녀가 확보한 이 기술은 권시혁이 훔친 것이 아니라 원본을 개량한 더 위험한 버전이었다. 그는 이것을 아르고스에게 팔아넘겨 더 큰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때 보안 처리된 그녀의 전용 단말기가 울렸다. 발신자는 권시혁이었다. 지연의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그가 이 비상연락망을 안다는 것은 모든 위장이 끝났음을 의미했다. 여보, 내 아내. 그동안 연극하느라 수고 많았소. 수화기 너머로 권시혁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신이 아주 아끼는 늙은 친구와 함께 있소. 인사하시지. 잠시 후 고통을 참는 양 이사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가씨, 오지 마십시오. 함정입니다. 저를 버리. 컥. 지연의 손이 차갑게 식었다. 원하는 게 뭐지?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냉정함을 잃지 않았다. 내가 가진 것, 프로토타입. 권시혁이 본론을 말했다. 그걸 가지고 태양건설 본사, 내 펜트하우스 오피스로 와. 1시간 주지. 혼자 오라는 건가? 물론.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낌새가 이상하거나 임창규 같은 쥐새끼를 끌어들일 생각이라면 이 늙은이의 머리에 바람 구멍이 날 줄 알아. 당신이 도착하는 순간까지 10분마다 그의 손가락을 하나씩 자를 거요. 하우. 전화가 끊겼다. 지연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권시혁이 던진 마지막 승부수였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그는 지연이 양이사를 버리지 못할 것이라 확신했다. 그리고 그는 맞았. 양이사는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그녀에게 아버지와도 같은 존재였다. 그녀는 그를 포기할 수 없었다. 지연은 프로토타입이 담긴 케이스를 챙겼다. 그녀는 방탄조끼 대신 움직임이 편한 검은색 전술 슈트를 입었다. 그녀는 양이사를 구해야 했지만 동시에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야 했다. 그녀는 더 이상 유령처럼 숨지 않았다. 그녀는 폭풍의 눈으로 정면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결심했다. 해양건설 본사 타워,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바벨탑. 그곳은 권시역의 왕국이었다. 지연이 로비에 들어서자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평소라면 분벼쓸 로비는 텅 비어 있었고 백동훈의 사병들이 중무장한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지연을 무장 해제시키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를 펜트하우스로 향하는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했다. 그들의 눈에는 공포와 경멸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미 그들에게 인간이 아닌 괴물로 각인되어 있었다. 그녀가 바로 그들의 무패 신하였던 백동훈을 2번이나 꺾은 존재였다. 엘리베이터가 상승하는 동안 지연은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 이 타워는 그녀가 결혼 후 몇 번 와본 적이 있었다. 그녀는 이 건물의 보안 시스템이 아이러니하게도 한성 시큐리티의 초기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음을 알았다. 그녀의 놀이터 중 하나였다. 딩! 펜트하우스 층에 도착했다. 문이 열리자 거대한 오피스가 눈에 들어왔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권시혁이 중앙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결박당한 채 피투성이가 된 양이사가 쓰러져 있었다. 백동훈과 그의 최정예 부하 10여 명이 방 안 곳곳에 포진해 있었다. 모든 총구가 그녀를 향해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고 빠져나갈 구멍은 없어 보였다. 드디어 오셨군. 내 사랑스러운 아내. 권시혁이 박수를 치며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광기와 승리감으로 뒤틀려 있었다. 양이사님을 풀어줘. 지연이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물건부터 확인해야지. 권시혁이 백동훈에게 턱짓했다. 백동훈이 다가와 케이스를 열고 프로토타입을 확인했다. 맞습니다. 상무님. 권시혁의 얼굴에 드디어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이제야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군. 그는 케이스를 끌어안 듯 만지작거렸. 약속을 지켜. 지연이 말했다. 물론. 권시혁이 웃었다. 하지만 그 전에 마지막으로 네 얼굴을 좀 봐야겠어.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왜 그랬지? 왜 내 뒤통수를 쳤어? 내가 가진 모든 걸 누리면서 왜? 도대체 왜?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그는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했다. 자신이 베푼 불을 거부하고 자신에게 반기를 든 아내를 당신은 날 아내로 맞이한 게 아니었잖아. 지연이 차갑게 대답했다. 당신은 날 장식품으로, 방패막이로, 그리고 마지막엔 처리해야 할 쓰레기로 여겼지. 사랑감이 그런 걸 바란 건가? 권시혁이 역겹다는 듯이 비웃었다. 우리의 결혼에 그런 건 없었어. 넌 한성 시큐리티의 상속녀라는 가치 때문에 내 옆에 있었던 것뿐이야. 아니,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당신은 틀렸어. 당신은 날 얕봤고 그게 당신의 패배 요인이야. 당신은 그저 겁쟁이일 뿐이야. 권시혁. 뭐라고? 권시혁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이 막다른 골목에서 네가 감히 누굴 겁쟁이라고 불러? 당신. 지연이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자기 손으로 직접 문제를 해결한 적이 없어. 날 죽일 때도 용병을 썼고 증거를 인멸할 때도 백동훈을 시켰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총을 든 부하들 뒤에 숨어 있잖아. 그녀의 말이 비수처럼 권시혁의 자존심을 찔렀다. 당신은 태양건설이라는 거대한 성벽 뒤에 숨은 어린애에 불과해. 당신의 그 모든 야망은 사실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발버둥치는 열등감과 두려움의 발로일 뿐이지. 닥치라고 권시혁이 이성을 잃고 소리쳤다. 그는 허리춤에서 권총을 뽑아 지연을 겨눴다. 내가 겁쟁이라고 좋아. 그럼 내 손으로 직접 널 죽여주지. 네가 그토록 아끼는 늙은이와 함께. 그가 양이사에게 총구를 돌리려는 순간 지금이야. 지연이 외쳤다. 그녀가 외치는 동시에 그녀가 엘리베이터에서 미리 조작해둔 비상 시스템이 작동했다. 펜트하우스의 모든 조명이 일순간 꺼지며 비상등마저 암전 상태가 되었고 천장에서 화재 진압용 COE 가스가 폭포처럼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백동훈의 부하들이 혼란에 빠졌다. 그들의 시야가 가스와 완전한 어둠으로 차단되었다. 지연은 이미 이 순간을 위해 특수적 외선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녀에게 어둠은 장애물이 아니었다. 쏴라.
그녀를 쏴. 아무데나 쏴. 권시혁이 겁에 질려 비명을 질렀지만 총구는 방향을 잃었다. 지연은 그 혼란을 틈타양 이사에게 몸을 날렸다. 그녀는 단검으로 그의 결박을 끊어냈다. 아가씨, 일어나세요. 이사님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백동우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열 감지기로 전환해 놈들은 방 안에 있다. 포위망을 좁혀 그는 부상당한 몸에도 불구하고 노련하게 부하들을 지휘했다. 권시혁은 프로토타입 케이스를 움켜쥐고 책상 밑으로 기어 들어갔다. 그의 겁쟁이 같은 모습은 지연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다. 방 안은 다시 전장이 되었다. 백동훈의 부하들이 지연과 양 이사를 향해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양 이사를 부축하며 엄폐물 뒤로 몸을 숨기고 그에게서 빼앗은 권총 한 자루로 응사했다. 모든 카드가 펼쳐졌다. 이제 남은 것은 이 무너지는 탑에서 살아남아 마지막 배팅을 끝내는 것뿐이었다. 펜트하우스 오피스는 순식간에 암흑과 혼돈의 전장으로 변했다. 천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COE 가스는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고 사방을 분간할 수 없게 된 백동훈의 부하들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다. 시야가 안 보여, 젠장. 가스다 숨을 쉴 수가 없어. 한지연은 이 아수라장의 유일한 지배자였다. 그녀의 눈에 착용된 특수렌즈는 이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붉은색 열화상으로 보여주었다. 겁에 질려 책상 밑에 숨은 권시혁의 뜨거운 실루엣, 부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상황을 통제하려는 백동훈의 분노에 찬 모습, 그리고 그녀가 구해야 할 양 이사의 지친 형체까지. 아가씨, 어서. 양 이사가 기침을 하며 그녀를 재촉했다. 지연은 그를 단단히 붙잡고 가장 가까운 대리석, 기둥 뒤로 몸을 숨겼다. 이사님, 숨을 참으세요. 저들을 먼저 무력화해야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열 감지기로 전원해. 멍청이들아 전원하라고 백동훈이 고함을 질렀다. 그의 부하 몇 명이 다급하게 헬멧에 바이저를 내렸다. 붉은색 빔이 어둠 속을 가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연은 그들보다 한 발 빨랐다. 그녀는 양이사를 엄폐물 뒤에 숨긴 채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다. 첫 번째 목표는 가장 가까운 2명의 대원이었다. 그들은 막 열감지기를 켜고 불안하게 총구를 돌리고 있었다. 지연은 그들 사이의 사각지대, 천장의 장식물 그림자를 타고 접근했다. 그녀는 한 명의 등 뒤에서 나타나 그의 목을 팔로 감아 호흡을 끊었고 동시에 그의 총을 빼앗아 다른 한 명의 관자놀이를 개머리판으로 강타했다. 판, 헉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2개의 실루엣이 쓰러졌다. 좌측에서 당했다. 다른 대원들이 그쪽으로 총을 난사했다. 탕탕탕, 총알이 대리석 기둥을 깎아내며 불꽃을 튀겼다. 지연은 이미 그곳에 없었다. 그녀는 바닥을 굴러 반대편에 부서진 유리 테이블 뒤로 이동했다. 멍청한 놈들 흩어지지 마. 등을 맞대 백동훈이 절규하듯 외쳤다. 그는 부상당한 어깨를 붙잡고 직접 총을 들었다. 그는 지연이 단순한 암살자가 아니라 전장을 지배하는 전략가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그들의 공포를 이용하고 있었다. 이사님, 지금입니다. 지연이 신호를 보냈다. 양 이사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었자 백동훈의 부하들이 총을 난사하는 반대 방향으로 연막탄 하나를 굴렸다. 이것은 그가 구출될 것을 대비해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던 최후의 수단이었다. 연막이다. 젠장. 연막은 COE 가스와 뒤섞여 열 감지기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었다. 시야가 완전히 차단되자 훈련받은 정예 요원들도 공황 상태에 빠졌다. 아무것도 안 보여 숨을. 바로 그때 지연은 이 모든 혼란의 원흉인 백동훈을 향해 돌진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다. 그녀는 어둠과 연막을 뚫고 폭풍처럼 그에게 접근했다. 백동훈은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총을 휘둘렀지만 지연은 그의 팔을 잡아채 꺾어버렸다. 아끄는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다. 내 놈은. 백동훈이 성한 팔로 주먹을 날렸지만 지연은 그의 복부를 정확하고 묵직하게 가격했다. 그는 위액을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넌 괴물이야. 그가 마지막 자존심처럼 내뱉었다. 괴물을 만든 건 너희들이야. 지연이 그의 턱을 걷어찼다. 백동훈은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마지막 남은 대원들은 지휘관이 쓰러지자 전의를 상실하고 우왕좌왕했다. 지연은 그들을 제압하는 대신 양 이사에게 달려갔다. 이사님, 괜찮으세요? 난 괜찮네. 양 이사가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이제 권시혁을...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펜트하우스 전체가 흔들릴 듯한 거대한 폭발음이 아래층에서 들려왔다. 쾅쾅. 비상계단 쪽의 강화문이 폭약에 의해 산산조각 났다. 수십 개의 눈부신 전술 조명이 연기와 가스를 뚫고 쏟아져 들어왔다. 꼼짝마 서울중앙지검이다. 모두 무기 버려 임찬규 검사의 목소리였다. 그는 인천항에서의 굴욕 이후 자신이 이용당했음을 깨달았다. 그는 한지연이라는 미지의 존재가 판을 짜고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태양건설을 칠 진짜 증거가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지연이 권시혁과 마지막談판을 벌일 이곳 태양건설 본사를 치기로 결심한 것이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공식적인 영장도 없이 특공대를 이끌고 불법적인 강제 진입을 감행했다. 특공대가 펜트하우스로 진입했을 때 그들은 지옥도를 마주했다. 쓰러진 중무장 경호원들, 의식을 잃은 백동훈, 그리고 부상당한 노인양 이사를 부축하고 선 검은 옷의 여자, 그리고 그들 너머로 책상 밑에서 기어나오는 겁에 질린 남자 권시혁이 있었다. 권시혁은 이 상황을 즉각 파악했다. 임찬규, 그가 자신을 잡으러 온 것이다. 하지만 그의 손에는 여전히 프로토타입 케이스가 들려 있었다. 이건 내 거야.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소리치며 방구석에 숨겨진 패널로 달려갔다. 그곳은 옥상 헬기장으로 통하는 비상 계단이었다. 상무님을 체포해 임창규가 외쳤다. 특공대원들이 권시혁에게 달려들었지만 그는 이미 패널 안으로 사라진 뒤였다. 젠장, 놓쳤다. 아니, 지연이 양이사를 특공대원에게 맡기며 말했다. 아직. 그녀는 임창규 검사를 스쳐 지나가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내가 마무리하겠다는 무언의 메시지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권시혁의 뒤를 쫓아 비상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옥상은 거대한 빌딩풍이 몰아치는 또 다른 전장이었다. 빗줄기는 잦아들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검은색 헬리콥터 한 대가 이미 로터를 돌리며 이륙을 준비하고 있었다. 권시혁은 케이스를 들고 필사적으로 헬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기다려, 당장 이륙해. 거기서 권시혁 지연이 옥상 문을 박차고 나오며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혔지만 권시혁은 돌아보았다. 그의 얼굴은 공포와 증오로 일그러져 있었다. 오지마, 이건 내 거야. 내 마지막 희망이라고. 그는 품속에 숨겨두었던 작은 권총을 꺼내 지연을 향해 격발했다. 탕! 지연은 몸을 날려 총알을 피했다. 헬기 조종사는 총격전에 겁을 먹고 아직 탑승하지 못한 권시혁을 버려둔 채 서둘러 기체를 상승시키기 시작했다. 안 돼. 안 돼. 날 버리지 마. 권시혁은 절망적으로 소리치며 떠오르는 헬기의 랜딩 스키드를 향해 몸을 날렸다. 그의 손가락이 간신히 스키드에 걸렸다. 헬기는 그를 매단 채 위태롭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연은 망설일 틈이 없었다. 그녀는 그가 저 프로토타입을 가지고 도망치게 둘 수 없었다. 그녀는 옥상 끝을 향해 전력으로 질주했다. 그리고 헬기가 빌딩을 벗어나기 직전 그녀는 몸을 날려 헬기 스키드에 매달린 권시혁의 다리를 붙잡았다. 놔, 이거 놔. 이 미친년아 권시혁이 그녀를 걷어차려 발버둥 쳤다. 두 사람은 수백 미터 상공의 헬기에 위태롭게 매달렸다. 서울의 야경이 그들의 발밑에서 아찔하게 펼쳐졌다. 다 너 때문이야. 네가 내 모든 걸 망쳤어. 권시혁이 악을 썼다. 아니, 네, 탐욕이 널 망친 거야. 지연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녀는 남은 힘을 다해 그의 다리를 비틀었다. 권시혁이 비명을 질렀다. 그는 그녀를 떼어내기 위해 케이스를 쥔 손을 놓고 권총을 쥔 손으로 그녀를 가격하려 했다. 바로 그 순간 지연은 그의 손목을 꺾어 총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다리가 아닌 그가 필사적으로 쥐고 있던 프로토타입 케이스를 낚아챘다. 안 돼. 케이스를 빼앗긴 권시혁은 균형을 잃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연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몸을 비틀어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뒤였다. 권시혁의 손이 허공을 갈랐다.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절망이 가득했다. 그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며 칠흑 같은 도시의 상공 아래로 떨어져 내렸다. 지연은 케이스를 단단히 움켜쥐고 헬기의 스키드를 붙잡아 몸을 끌어올렸다. 그녀는 조종석 문을 열고 겁에 질린 조종사에게 총을 켜놓았다. 내려. 당장 옥상으로. 헬기가 다시 태양건설 옥상에 착륙했을 때 임찬규 검사와 특공대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방금 전의 광경을 목격했다. 지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헬기에서 내렸다. 그녀는 프로토타입 케이스를 임찬규 검사의 발 앞에 던졌다. 당신이 찾던 진짜 장부보다 더한 물건이야. 임찬규는 케이스를 내려다보고 다시 지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경외심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그때 동쪽 하늘이 서서히 밝아오기 시작했다. 길고 긴 밤이 끝나고 지독한 피비린내와 함께 새벽이 오고 있었다. 권시혁의 거대한 태양의 탑은 그렇게 무너져 내렸다. 그날 밤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붉게 물들였던 태양의 탑상에서의 사투는 전설이 되었다. 아니, 전설이 될 수 없었다. 공식적인 기록에 남은 것은 태양건설 권시혁 상무가 불법 무기 밀매 및 대규모 자금 세탁 혐의로 검찰에 포위망이 좁혀오자 헬기를 이용해 도주하려다 실족사했다는 건조한 사실뿐이었다. 그 후 몇 주간 대한민국은 태양건설 스캔들로 발칵 뒤집혔다. 한지연이 임찬규 검사에게 넘긴 프로토타입과 양 이사가 분석한 하드드라이브의 원본 데이터는 거대한 판도라의 상자였다. 상자 속에서는 태양건설의 검은 돈을 받고 그들의 범죄를 묵인 혹은 방조했던 정재계 유력 인사들의 이름이 쏟아져 나왔다. 주식시장은 연일 폭락했고 특검이 소집되었으며 수십 명의 국회의원과 고위 관료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되었다. 권시혁이라는 괴물이 쌓아올린 탐욕의 탑은 그가 죽고 나서야 비로소 그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며 무너져 내렸다. 그것은 지독하게 길고 혼란스러운 정화의 시작이었다. 살아남은 자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백동훈, 그는 모든 것을 잃은 짐승처럼 법정에 섰다. 그는 마지막까지 한지연에 대해 함구했다. 그것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함이 아니었다. 유령에게 2번이나 패배한 자신의 굴욕적인 역사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였다. 그는 살인미수, 불법, 무기밀매,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임찬규 검사는 일약 국민영웅이 되었다. 거대 악을 무너뜨린 불굴의 검사. 그는 수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공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 홀로 앉아 태양 건설 사건 파일을 덮었다.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을 말로 사용했으며 마지막에 결정타를 날린 진짜 영웅이 따로 있음을. 그는 그 정체모를 그림자에게 경의를 표하며 그녀에 대한 모든 내사를 조용히 종결시켰다. 시간이 흘러 가을이 깊어졌다. 한지연은 권시혁과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던 그 차가운 저택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집의 안주인이 아니었다. 이혼 서류는 이미 오래전에 처리되었다. 사랑 없이 시작된 결혼은 피와 배신으로 끝났다. 그녀는 자신의 물건 몇 가지를 챙기기 위해 잠시 들렀을 뿐이다. 저택은 압류되어 을씨년스러웠다. 그녀가 머물렀던 동쪽 별채. 그날 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침실. 그녀는 잠시 그곳에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이나 분노 대신 차가운 평온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가장 연약한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가장 강한 생존자였다. 그녀는 저택을 떠나 한성 시큐리티가 비밀리에 운영하는 VVIP 재활병원으로 향했다. 양 이사는 그곳에서 회복 중이었다. 그는 휠체어에 앉아 창밖의 정원을 내다보고 있었다. 권시혁에게 당한 고문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형형했다. 아가씨, 오셨습니까? 이사님. 지연이 그의 휠체어 옆에 무릎을 굽히고 앉았다. 그녀의 손이 그의 거친 손을 잡았다. 이제
괜찮으신 거예요. 양 이사는 부드럽게 웃었다. 이 늙은이 목숨은 생각보다 깁니다. 그보다 아가씨야말로 괜찮으신 겁니까? 그 모든 짐을. 전 괜찮아요.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이사님이 절구하셨어요. 예전에도, 그리고 이번에도. 그녀는 그와의 오랜 시간을 떠올렸다. 아버지의 명으로 자신을 유령으로 훈련시키면서도 항상 인간성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던 스승. 그는 그녀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다. 이제 그는 그녀가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싸움에 지쳐 다시 어둠 속으로 숨어버릴까봐 걱정했다. 지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아니요.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전 더 이상 유령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그날 밤 권시혁의 아내도 죽었어요. 그리고 한성 시큐리티의 유령도 죽었어요. 전 한지연으로 살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의 회사 한성 시큐리티를 제가 맡겠어요. 양 이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아가씨, 그건... 아버지는 회사가 제게 족쇄가 될까봐 절 숨기셨죠. 하지만 전 알아요. 이 힘을 올바르게 쓰지 않으면 제3의 권시혁이 나타날 거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차 있었다. 전 한성 시큐리티를 단순한 경호회사가 아니라 정의를 위한 힘으로 만들 거예요. 양지가 아닌